사업을 해가지고 수입이 괜찮은 친구들은 이미 나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굳이 자본소득을 왜 발생시켜야 되냐 하면서 관심이 없고, 자본소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본소득이 대체 왜 중요할까? 기회가 됐고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자본소득을 발생시키고 싶을 때 들어가려고 하면은 너무 급급한 마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쿼드입니다. 제가 피부가 좀 많이 까매졌어요. 원래 피부가 잘 타는 타입이어가지고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많이 까매졌는데, 해외여행을 다녀오니까 유튜브를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에서 열심히 유튜브 촬영할 글을 작성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자본소득에 대해서 생각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자본시장은 과연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이 되게 길어요. 최대한 필요 없는 내용들은 다 삭제하고 유익할 내용들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자본소득이 대체 왜 중요할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자본소득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 거고, 대체 자본소득은 어떻게 발생시키는 걸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제로는 자산시장에서 들어가서 플레이어로 게임을 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베팅을 한다는 건데, 그게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네 번째, 베팅을 할 때 사용 가능한 레버리지라는 시스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레버리지. 다섯 번째, 레버리지의 무서움, 리스크.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자본소득에 대한 고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본소득이 사실 자산시장에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자산시장이 부동산이랑 주식시장 이런 시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동차 시장에서도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이 아니지만 또 나름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비슷한 원칙에서 게임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런 얘기들은 항상 재미가 없어요. 최대한 재밌게 풀어나가려고 하시겠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걸 알아두면 참 좋으니, 왜냐면 시야를 갖고, 시야가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면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갔을 때와 아무 시야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갔을 때와 시간이 쌓이고 나서 데이터가 축적이 됐을 때는 차이가 어마무시해요. 저는 굳이 이 재미없는 얘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유가, 이런 시야를 갖고 살았을 때 나중에 시간이 쌓이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럼 서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가는 이유가, 이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저는 승리자가 되고 싶고, 승리자가 되려면은 꾸준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승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승률이 100%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잠깐 승률이 100%인 사람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인생이란 장기 게임에서 100% 승률은 가히 불가능합니다. 월스트리트가 전 세계에서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잖아요. 거기도 승률이 100%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제가 조금 더 자신 있는 분야,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취득할 수 있는 분야에서 승률을 높여가지고 자본시장에서 조금이나마 더 유리하게 베팅을 할 수 있게끔 해보자 가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자본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굴러가요. 제가 갖고 온 여러 가지 그래프들인데, 자산 경기가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해요. 이론상으로는 이 가장 최저점에서 제가 여기서 잡은 다음에 잘 갖고 있어서 이게 올라갔을 때 제가 매각을 하면은 자본 이득을 취할 수가 있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경제 사이클입니다. 경제 사이클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시장마다 달라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도 한국 부동산 시장이냐, 미국 부동산 시장이냐. 미국에서도 요즘 LA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다 텍사스로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LA는 되게 안 좋은 반면에 필라델피아나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최대한 저점일 때 우량한 자산을 조금의 현금을 이용하여 취득을 하고, 이게 충분히 가치가 반영이 됐을 때 매각을 하여서 그런 식으로 자본 이득을 취하는 자산시장에서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은 글로벌 GDP가 한국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는 거예요. GDP가 또 보면은 한국에서 있는 모든 자본시장은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GDP가 베이스로 해가지고 큰 변수 역할을 하잖아요. GDP가 이렇게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는 반면 가겠지만, 좀 더 특이점으로 많이 올라가는 시장이 있을 거고, 이렇게 내려갈 때도 덜 내려가는 시장이 있을 거고, 오히려 올라가는 시장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많은 지표들이 자산시장에 많은 영향을, 변수가 돼서 복잡하게 이 자산시장을 끌어갑니다. 일단 매우 복잡하고 미래는 절대 모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저도 정답을 모릅니다. 그치만 기본적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이 게임의 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지,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가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 계속 시나리오 속에서 학습을 하면서 베팅을 해보고 예측도 해보고 그러면서 승률을 높여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생각과 의견일 뿐이에요. 제가 너무 똑똑하거나 제 말에 무조건 맞거나 제가 너무 특별한 경험을 해서 생긴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자본주의 이 게임에서 승리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승리자들의 책들 있잖아요. 10,000원, 20,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승리자였지만 지금은 또 승리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었고 지금도 많이 읽고 있어요. 저도 승리자가 되고 싶으니까요. 그 승리자들의 삶과 생각을 수년간 염탐을 했었고 직접 제가 실천해보면서 경험적으로 터득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고작 저라는 작은 개인이 제가 한 작은 경험들 통해서 얻은 지식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고 저의 의견이나 주장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미래를 예측은 해볼 수가 있지만 막 항상 맞을 수는 없고 제 예측대로 맞는다고 하면은 저는 진작에 어마무시한 부자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절대 진리가 아니고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저를 간혹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시거나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이러한 영상을 찍으면서 발생한 트래픽으로 강의 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실체가 존재하고 균등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외에는 진행할 생각이 없어요. 한마디로 성공파리 강의파리 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굳이 이렇게 제가 영상 초반에 밝히는 이유는 저도 공포 마케팅을 이용해가지고 강의파리 하는 많은 것들에 질리는 바고 저는 그저 편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많은 의견과 데이터가 궁금하고 이런 기록을 남김으로써 제 의견과 생각이 미래에 맞을까 확인하고 싶은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말 틀릴 수 있고 합리적인 논리가 있는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근거 있는 비판 모두 수용합니다. 토론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저처럼 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전혀 안 할 생각이에요. 그런 건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시장에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발생을 했었다. 근데 이게 경험적으로 이런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했구나. 그걸 포인트로 봐야 되지.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요즘에 특히나 인터넷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내일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오늘 얘기할 거는 기본적으로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기본적인 룰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틀리게 얘기한 게 있으면 댓글에서 남겨주세요. 그래서 댓글에서 사람들이 더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자본소득이 대체 왜 중요할까? 사람들이 제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수입이 괜찮은 사람들도 자본소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갓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는데 자본소득을 어떻게 내가 발생을 시키냐, 지금 회사에서도 적응하기 바쁜데 라는 이유로 자본소득에 관심이 없고, 사업을 해가지고 수입이 괜찮은 친구들은 이미 나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굳이 자본소득을 왜 발생시켜야 되냐 하면서 관심이 없고, 자본소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자본소득이 대체 왜 중요할까로 잡았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기회가 됐고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자본소득을 발생시키고 싶을 때 들어가려고 하면은 너무 급급한 마음에 오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자본소득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데이터화를 쌓고 학습을 해서 너무나 방대한 시장에서 유리한 시장을 하나 정도 찾은 다음에 그 시장에서 조금씩이라도 트라이를 해보면서 학습을 하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인생에서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큰 기회가 왔을 때,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배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하고 시야를 갖고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부자의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가정을 들어볼게요. 100억이 넘는 자산이 있지만 월 500만 원의 현금흐름밖에 없어요. 그런 70대 노인은 부자일까요? 아니면은 세금을 제하고 월 5천만 원이 넘는, 넷으로 월 5천만 원이 넘는 순수익을 발생시키지만 수익을 발생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30대는 부자일까요? 아니면 200억이 넘는 자산이 있고 월 1억이 넘는 순수익도 있어요. 하지만 1년에 3일을 제외하고는 휴식 시간에 단 하루도 없고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는 사람은 부자일까요? 과연 부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자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자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 되잖아요. 상위 1%가 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가? 국가별로 나열한 통계표예요. 러시아는 뭐 40만 불이라고 하면은 5억 정도입니다. 러시아에서는 5억 정도가 있으면 상위 1%가 될 수가 있어요. 일본은 좀 잘 사는 나라죠. 일본은 150만 달러가 필요하네요. 일본은 20억 정도가 있으면 상위 1%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미국에서는 440만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약 60억 정도가 있으면 상위 1%에 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상위 1% 들려면 이 정도 나라별로 다르구나. 나라별로 GDP가 다르고 부자가 다르니까 차이가 있겠죠. 기준이 2021년도고 2022년도 3년도 기준에는 코로나 금리 인상과 이런 것 때문에 국제 정세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상위 1%에 들려면은 29.2억 원 이상의 순자산이 있어야 돼요. 0.1%가 76억 정도 있어야겠네요. 각자 생각하시는 부자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행복한 삶에 필요한 거는 풍요로운 자산은 필수 조건이면서 추가적으로 행복한 사회관계. 왜냐면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가정 관계나 친구들 관계나 아니면 직장에서 관계가 행복하지 못하면은 부자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부자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사회관계, 여유로운 시간, 건강한 육체, 그리고 꾸준한 성취를 통해서 자기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이 행복한 부자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런 행복한 사회관계, 여유로운 시간들은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너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오로지 재산만으로 볼게요. 재산만으로 부자의 기준을 본다면은 대한민국 상위 0.1%의 기준은 순자산이 70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상위 0.1%라고 하면 5만 명이에요. 5만 명이 70억 이상 순자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부자가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잘 나가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GDP가 13위입니다. 2022년도 기준이고요. 생각보다 쟁쟁한 나라예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어마무시하죠.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있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 대한민국입니다.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 저희가 제쳐요.
되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서울이란 도시도 되게 대단한 나라인 게 서울 관광객 수가 전 세계에서 도시로 기준으로 했을 때 14번째였어요. 되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1등이 파리, 2등이 두바이, 3등이 마드리드 이렇게 있는데 서울이 14번째예요. LA랑 홍콩보다 높습니다. 되게 대단한 거예요. 생각보다 한국이란 나라가 되게 부자도 많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함부로 까불지 말아야겠다.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취, 관계, 뭐 행복 등 주관적인 가치 전부 제하더라도 계산의 기준만으로도 부자의 반열에 참여하기에는 매우 높은 금액이잖아요. 1%에 들려면은 30억 정도, 0.1% 들으면 70억, 76억 정도인데 이것도 턱걸이에요, 턱걸이. 그 안에서 정말 부자의 삶을 누리기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대체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는 힘이고 명함이자 권력이며 모두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기대하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기를 기대하고 모두 희망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여러 가지 성취도 있겠고 사회적 관계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지표로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제 재산이 더 나아져 있기를 기대하잖아요. 제 소득도 나아져 있기를 기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개인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모두 상이하겠지만 저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하고 싶은 자유가 가장 근본적인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예요. 저는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베이스로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또 시간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많겠지만 일단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로 태어나거나 부자와 결혼하거나 아니면은 부를 직접 쟁취하는 거. 이 세 가지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자로 태어나거나 부자랑 결혼을 하셨으면 정말 축하드려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힘든 과정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힘든 과정들을 많이 스킵하셨으면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또 부를 쟁취하는 것과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과 또 부자로 삶을 유지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이 단계에 들어서면은 부를 지키기 위해서 또 싸움들을 해야 되겠죠. 부자라고 삶이 마냥 편한 건 아니에요. 물론 훨씬 더 쉬운 게임에서 쉬운 난이도의 게임을 하고 있겠지만 또 부를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제외하고 저는 부를 직접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부를 직접 쟁취하기 위한 삶을 이야기해 볼게요. 쟁취하는 방법을 보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구는 로또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텐데 로또로 돈 세금 떼면은 16억밖에 안 들어옵니다. 물론 매우 큰 돈이죠. 근데 상위 1%에 들 수 있는 돈은 안 됩니다. 로또 1등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소득으로 부를 쟁취하는 것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소득 중에 일부 극소수는 근로소득만으로도 부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업소득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자본소득이 부를 쟁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소득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중의 순서로만 본다면 인생에서 근로소득을 먼저 발생시키고 그걸 통해서 사업소득을 발생시키고 사업소득을 통해서 만든 자본으로 자본소득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자본소득이 지금 당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시야를 가져야 돼요. 이 시야를 가져야지 세상에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베팅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큰 부는 자본소득을 통해서 만들어간다 생각을 해요. 자본소득을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매우 힘들어요. 일단 근로소득은 세율이 매우 높아요. 최고 세율 구간에 가면은 소득세와 4대 보험 비용을 제외하면은 50% 정도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그럼 제가 버는 돈의 반은 세금이에요.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70억이잖아요. 상위 0.1%의 기준이 70억이니까 그럼 70억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140억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키고 저축을 해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이 요즘에 경제활동 기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퇴직이 늘어졌다고 해도 일반 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아니면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길어야 한 40년 정도잖아요. 40년 동안 40억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3.5억 이상을 벌어야 되고 이것도 지출이 하나도 없이 모두 저축한다는 가정하에서 3.5억 이상을 벌어야 되는 거며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 하락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매우 희박한 확률이죠. 근로소득으로 3.5 이상 발생시킬 수 있는 직업군이 몇이나 될까요? 추가적으로 3.5억 이상의 근로소득을 40년간 발생시킬 수 있는 직업군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상방은 닫혀 있잖아요. 막 40억, 50억씩 벌 수 있는 그런 직장 매우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특정한 직업군을 제외하고 3.5억 이상의 연봉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근로소득만 으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면은 매우 희박한 확률에다가 베팅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나 적은 구멍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시는 분도 있어요. 막 연봉 60억, 70억씩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매우 희박한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니까 힘들지 않을까.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20, 30년 시간이 지나고 제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이걸 깨닫기에는 너무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근로소득과 함께 꾸준한 자산시장에 참여로 자본소득을 보충해주면은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될 확률보다는 훨씬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의 소득세 최고 세율인데 한국 45%죠. 일본 45%죠. 프랑스 45%죠. 그 다음에 OECD 회원국 공식 은퇴 연령을 본 거예요. 한국은 60살이고 유효 은퇴는 71살입니다.
유은퇴가 뭐냐면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나이,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나이를 유은퇴 연령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60살쯤에 이제 기업에서 은퇴를 하고 10년 동안은 어떻게 뭐 자영업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더 하다가 71세가 되면은 완전히 은퇴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60세까지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기업에서 은퇴를 하는 나이로 보고 있어요. 여성 같은 경우에도 60세고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완전 개인적 생각인데 자본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자산을 보유해야 되잖아요.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생산시설을 보유한다는 거고 생산시설을 보유한다는 것은 즉 자산가라는 뜻이잖아요. 전통적으로 자산가가 부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보유해야지 부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힘든 시기가 와도 자산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막말로 오늘 잘 나가다가도 내일 어떤 일을 발생시켜가지고 갑자기 망할지가 모릅니다. 저희 집의 얘기를 한번 드리면은 아버지가 옛날에 사업을 하시다가 엄청 잘 나가시다가 해외에 투자를 한번 하셨어요. 투자가 돼서 되게 잘 나가다가 해외에 변수가 생겨가지고 사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90년대에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은 항상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자산은 그래도 안전하게 그런 위기 시절에도 든든하게 해줄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자산이 꼭 있어야 위험을 많이 해칭해준다 생각을 해요. 현대사회에 와서는 전문직, 이런 소득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직업군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런 전문직이 존재하지 않았던 천년 전에도 부자들은 존재했었잖아요. 옛날에 부자는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조선시대에서는 토지를 가진 지주들이 부자였으며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 등 생산시설을 가진 자들이 부자였어요. 즉 부자는 생산시설을 가진 자들이 부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자산을 보유해야 되잖아요. 자산, 즉 생산시설을 보유한 사람들은 세상이 계속 변하는 순간에도 자산을 잘 지키면서 부자로 남아왔었어요. 아무리 캐시플로우가 좋아도 자산이 없으면 부자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의 수입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최소한 지금만큼은 될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면서 인터넷 등장과 함께 세상이 변화가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회사는 잘 성장하고 있는데 무슨 자본소득 같은 헛소리냐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업체 또한 자산입니다. 개인 사업체라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법인 사업이라면 회사의 주식이라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잖아요.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건 사업소득이지만 매출의 증가와 함께 매출의 증가가 되면은 사업체가 회사 가치가 상승이 되잖아요. 그건 자본소득입니다. 그래서 그 지분 팔아가지고 엑시트하시잖아요. 그건 자본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보유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 제 의견이고 세 번째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산시장은 가치가 항상 변동이 돼요. 현금의 가치도 부동산의 가치도 주식의 가치도 항상 변동이 됩니다. 그럼 가치 변동에 따라서 제 홀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현금을 얼마큼 갖고 있고 부동산을 얼마큼 갖고 있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계속 변동을 시켜줍니다. 그걸 올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부를 쫓아간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형태의 부를 보관해야 될까 질문에서 끊임없는 고민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게 어마무시한 부자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한 3억 4억 정도를 저축을 해가지고 모은 사람도 이걸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잖아요. 예금을 해야 되나 적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주식을 사야 되나 어느 주식을 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이걸 다 올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왜 되는 걸까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자산시장에서 자산 가치는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동일한 금액의 원화, 달러, 금,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제가 이거를 가치를 찾아보려 했는데 명확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90년대에 예를 들어 1억이라고 칠게요. 1억의 원화, 달러, 1억 어치의 금, 1억 어치의 서울 아파트 가치가 지금 다 다를 거잖아요. 가치 변동이 계속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내에서도 보면은 같은 2억이었던 것들이 어떤 거는 20억이 되는 반면에 어떤 건 10억인 거에서 머무르는 애도 있고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가치가 계속 변동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현금 또한 금리와 인플레이션 속에서 가치가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치란 변동이 왜 변동이 되냐면 시기에 따라서 중요한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고생 끝에 열심히 쌓은 부를 현명하지 않은 형태로 보관한다는 게 가당키나 할까요? 그 부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가 축적된 이후에는 끊임없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이걸 어떤 형태로 보관하고 있어야 될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주거를 해결할 자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상화폐야, 그림 이런 수많은 형태로 보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100억이 있다고 칠게요. 30억은 부동산을 사고 30억은 뭐 주식을 사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에도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제가 열심히 고민해서 내린 선택이겠지만 이 선택이 시시각각 변동하는 자본시장 경제 속에서 100억 있는 것 중에 30억을 부동산을 샀는데 가치 상승으로 그게 60억이 됐으면은 제가 포트폴리오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중들은 조정을 좀 하고 유망한 수익률이 기대되는 투자처는 비중을 높이고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올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물론 너무 잦은 올로케이션은 거래 비용과 함께 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적당한 주기에 올로케이션이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올로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 시장을 알 수밖에 없어요. 자산 시장에 대해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부동산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주식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형태로 보유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살기 위해서 집을 매입하는 거야, 그냥 실거주할 집을 사는 거라고, 난 투자 심리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집을 매입하는 행위에는 실거주 안정성을 측면을 제외하고도 월세나 전세가 아니라 매입이라는 선택의 의미에는 현금을 보유하는 거다, 전세로 형태로 사는 것보다 자산을 매입하는 게 기대가치가 높다는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액션을 취하는 모든 행위에는 다 내적에는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전세랑 매매가 이렇게 비슷한 시기가 있었다가 또 이렇게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또 전세가 올라가고, 물론 이게 매매 금액이 아니라 가격 지수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또 변동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내가 어떤 형태의 포지션을 취하는 게 유리할까는 그때그때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포트폴리오가 변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커지고 변동이 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변동을 하겠죠.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들로 자본주의를 살아감에 있어서 자산 시장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본소득의 게임은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저축을 하고 투자할 자본이 생긴 시점부터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30, 40대고 이런 게임의 룰을 100% 숙지하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참여 필요 조건인 자본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당장 시장에 참여해서 이득을 발생시킬 수도 없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고 계신 20대 분들과 저 또한 자본시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계속 자본시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금리 인상됐다고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계속 관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글로 90년대에 IMF가 왔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고 리먼 사태가 왔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글로 배운다고 해도 실제 몸으로 체험하면서 느끼는 것과는 깊이가 달라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가 보이고 데이터가 깊이가 다르게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굳이 일요일 저녁에, 지금 9시거든요. 일요일 저녁에 이 글을 열심히 작성해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서로 같이 인지하고 찾아가자고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인지하고 세상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공부해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서 자본시장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본소득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자본소득은 대체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억짜리 베팅을 하는데 10억이 다 필요하냐? 아니에요.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제 파이낸스 시스템과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여기까지 할게요.